자,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9월 달 고일 모의고사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걸 이제 찍어보니까 이제 한 40분에서 한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보단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부실하게 할 수도 있어서 좀 그 밸런스를 조금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수업 때처럼 이렇게 완독을 하는 건 좀 되도록 지양을 하고 빠르게 해설하는 것 위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19번은 비문학 지문이고요. 자, 그 의사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의사 능력에 관한 정의, 그리고 의사 무능력자는 법률 효력 행위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이제 증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성년자랄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자신의 의사 무능력을 어, 증명할 필요가 따로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제사상의 법률 행위를 한 이후에 10년 내 취소행 사건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미성년자인데 뭔가 그 법률 행위를 잘못했을 경우에 그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이제 취소할 때 뭐 물건 구매 같은 것들을 이제 뭐 강제로 구매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수가 있겠죠. 뭐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그 10년 내에 이렇게 취소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그다음에 철회권, 거절권, 그다음에 속임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 확답 촉구권 같은 것부터 먼저 보면 이제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확답 촉구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할 수 없고 그 법정 대리인이나 제한 능력자가 행위 능력자가 된 이후에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되겠죠, 보통. 그래서 부모님이나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 뭐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데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 같은 경우는 이 철회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가 계약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뭐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그다음에 상대방의 거절권은 그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 능력자가 단독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 행위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속임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신분증 위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번은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특정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은 이 2번이 틀린 내용인데 의사 능력이 있는 제한 능력자의 경우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받을 수 있죠.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 그 아까 뭐 그 미성년이 안 됐는데 이제 그 어떤 그 계약 같은 것들을 체결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면 재산상의 행위를 그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에서 C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는 거 1, 2, 4, 5는 다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답이 3번인데 이 A와 C 모두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에게 직접 행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요
지문에서 살펴보시면 그 확답 촉구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A가 틀렸다라는 것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면 17세인 미성년자가 악기를 1,000만 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여부를 하지 않고 악기 판매를 한 거라서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근데 이제 판매자는 이제 악기 특성상 반품이 환불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얘기만 한 거죠. 이제 미성년자에게 한 거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답이 되는데 동의서를 위조했다. 이러면은 아까 봤듯이 그런 거는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속임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기서 보시면 지소권이 박탈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계약은 취소될 수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런 3점짜리 문제가 좀 어려워하는데 차근차근히 읽어보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된 다음 날은 계약 취소 불가능하다. 될 수 있죠. 제한능력자가 10년 내에 자신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계약 취소를 이제 하면 되죠. 성인 된 다음 날 하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 돈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알았더라고 해도 10년이라는 기한 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취소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20번부터 23번은 박완서 선생의 작품인데 8개의 모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뇌암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8개의 모자를 썼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 뭐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제목 먼저 읽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 8개의 모자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만 잘 파악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박완서 선생 작품들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도 잘 참고를 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간단하게 한번 읽어가면서 중요한 파트들만 볼게요. 자, 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나는 서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인칭 시점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유품을 정리했다는 걸 통해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단 한 가지도 깜나가는 게 없을까 놀라고 민망한 적이 있다. 놀랍고 민망한 적이 있다.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조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소유나 쓸모가 잊지 않고 아끼고 간직하려고 이런 유품들을 얻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 이 남편, 자식이나 친척들에게 좋은 사람이었으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눠줬는데 모자는 내가 달라고 해도 안 줬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죽기 전에 1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략을 하고 어, 서술자 심리가 뭐 이렇게 잘 나옵니다. 농담 같은 것도 주고받고. 근데 이제 이 말을 한마디를 이제 이 서술자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틈바구니 낀 쥐 같다, 당신이. 그러더니 이제 틈바구니 끼어봤어야지. 그래서 남편은 말에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의 목소리 하도 연민에 차 있어서. 왜냐면 이제 병에 걸리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대꾸를 못하고 울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CT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층 촬영을 하게 됐으니까 뇌에 이제 고루 퍼진 암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이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가 죽는 연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이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궁금해 하는데 궁금해 할 수밖에 없죠.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뒤에 이유가 나오죠. 그 깊이 물을 외로운가, 너무 밝아서 차라리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빛에 대한 공포감은 죽음에 대한 상상력과 너무나도 유사했다. 그래서 어떤 그 방사능 치료를 하러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이 이제 마치 그런 어떤 죽음에 이렇게 가는 그런 행위와도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도 뭐 암은 이렇게 줄지도 않은 이런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막내도 귀국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막내한테 모자를 사오라고 했고, 그 모자에 대한 묘사를 좀 하면서 이 손자와 장난도 마지막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구 모자가 여덟 번째 모자이자 마지막 모자가 됐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고, 이 모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 한 옹이라도 찾아보려고 더듬어 보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있는 이런 행위죠.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아끼던 가족이 죽게 되면 그 가족의 어떤 채취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검소했다는 건 아까 앞에서 설명이 됐었죠. 그래서 검소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모자만 여러 개가 있었던, 8개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 근데 이제 지은이가 소설자인 나가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오직 틈바구니만은 해야 돼. 내가 굉장히 틈바구니 끼워보지 않았던 게 무슨 뜻일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어떤 것이 틈바구니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걸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모자가 물질 이상이었다. 그래서 틈바구니란 말 또한 한없이 추구에 대한 화두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20번은 답이 2번인가 할 수가 있죠. 독백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이제 그 틈바구니일 것 같은데, 그죠? 틈바구니.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공포감 덜어주려고 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에서 26번은 이제 음악 지문인데, 음악 지문들이 이제 동양음악, 서양음악 가리지 않고 이제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볼게요. 그림 같은 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소박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통 박이 소박 3개로 이어져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2개 칸을 12정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3소박, 4보통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락 2에서 나오는 이 그림 2는 이제 국거리 장각 음악 시간에 배웠을 텐데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깡구의 가죽면을 치는 걸 점이라고 얘기하고 정간보에 기부할 때 해당하는 부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부활의 입으로 흉내낸 구음을 부활에 첨가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세 번째 단락이 좀 중요해 보이던데 세 번째 단락을 이해를 잘 안 하고 넘어가면 문제를 이제 26번 같은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장구 장단을 칠 때 한 손을 채를 잡아서 채편을 치고 다른 손으로 부편을 친다라고 하는데 이 채를 잡는 채는 원래 이제 양손에 다 잡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장구를 좀 쳤었는데 보통 이제 왼손에 이렇게 생긴 채를 이렇게 쥐게 됩니다. 오른손에는 이렇게 생긴 채를 짚긴 하는데 여기 이제 설명이 제대로 되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한 손은 채를 잡아서 채편을 치고 다른 손으로 손으로는 부편을 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편과 부편을 동시에 치는 거 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장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조금 쉬울 텐데 이제 전혀 이해가 없다라고 하면 이 문제 푸는 게 조금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는 합창단이라고도 하며 주로 음악을 시작할 때 사용한다. 채편을 한번 치는 것을 덕 그래서 이 표시를 하고 채편을 짧게 칠 때는 기덕 그래서 이렇게 I 표시를 하고
겹쳐친다는 겹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지문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 음악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요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나중에 이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이 장단을 그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주자 해석에 따라서 변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쿵더러러를 쿵더쿵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하고, 실외 음악이나 사물놀이처럼 큰 소리를 내야 할 때는 손 대신에 공처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오른손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편을 오른손을 부편을 치고 왼손으로 채편을 치는데 크게 할 때는 공체를 치기도 한다. 아, 바뀌었죠. 아, 왼손으로 이거 보면서 설명할게요. 왼손으로 예, 여기 이제 여기를 부편 그리고 오른손으로 채편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를 들고 이제 보통 여기서는 많이 치고 이렇게 생긴 채인데 그리고 이제 아까 봤듯이 사물놀이나 이제 그 큰 소리를 내야 될 때는 이런 거를 잡고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몰라도. 자, 24번은 답이 3번입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3번은 없고요. 기억에 대한 이해는 이제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정관부를 보면 연주의 점의 길이를 알 수 있다. 26번 조금 저기를 한번 볼게요. 자, 12칸이 있죠. 12칸이 있고 여기서 이제 보통 박을 1, 2, 3, 4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3소박, 4보통박 이렇게 할 텐데 아까의 우리가 봤던 이제 이 곡거리 장단하고는 좀 달라진 그러니까 변주를 한 겁니다. 그죠? 네, 이런 식의 음악에서는 베리에이션을 주는 이런 장자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덕은 각각 두 소박으로 연주해야겠다. 덕이 두 번 등장했죠. 소박이죠. 여기 하나 속하는 객에서 맞는 내용이죠. 마지막 보통방에서는 채편만 집으면 되겠다. 자, 기덕 이렇게 하죠. 기덕. 기덕은 이쪽 채편에서 치는 거죠. 자, 그리고 합장단으로 시작하고 겹치로 마무리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여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보면 이 채편과 부편을 동시에 치는 걸 덩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장단 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덕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기덕이 뭐예요? 이 기덕은 채편을 겹쳐친다. 덩, 기덕, 기덕 이렇게 따닥, 따닥 이렇게 되는 거죠. 따닥. 그래서 이제 겹치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보통박 여기죠. 그래서 종료가 다른 세 점을 종료가 같죠? 종류가 다르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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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의 어떤 그 수학 같은 겁니다. 그죠? 잘 끊어가지고 보면 쿵쿵이 두 번 들어가 있죠. 쿵쿵이 같으니까 그래서 답이 틀리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약간 뭐 이런 좀 수수께끼 이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마지막 보통방 세 번째 소반에 기덕을 쳐야겠다. 첫 번째와 마지막에 보통박 세 번째 소박에서는 기덕을 치죠. 기덕을 쳐야겠다. 근데 이게 뭐 모르스 부호 같은 그런 건데 뭐 이렇게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잘 풀릴 겁니다. 자, 오히려 이런 문학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정지용의 춘설과 고재종의 첫사랑인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은 일시정지를 누르고 필기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문 열자 선뜻 하면서 이제 느낌표가 등장했죠. 영탄법인 거. 자, 그래서 봄눈을 보는 하자의 놀라운 느낌입니다. 원산이 이마에 차라. 자,
공간감적 표현인데 이런 것도 이제 내신에 잘 나오니까 한번 잘 봅시다. 자, 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이죠. 근데 차다라는 콜드 이런 어떤 그 촉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라고 해서 우리 공간감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수라고 하는 건 이제 계절적 배경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봄비가 내리게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바로 초하루 아침 시간적 배경. 새삼스레. 그래서 봄에 눈이 내린 낯선 풍경에 대한 느낌이죠. 서늘없고 빛나는 이마바지하다. 자, 이것도 공간거적 표현인데, 빛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각이죠. 빛나는 거는 이제 시각적인 건데, 서늘없고 빛나는 거기 때문에 시각을 촉각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이 덮여서 빛을 받아서 번쩍이는 산봉우리를 이마에 닿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얼음 금가고 바람 세려 따르거니 그래서 봄이 오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걸음 절로 향기로워라. 자, 흰 옷걸음도 흰색이기 때문에 시각이죠. 근데 옷걸음이 향기롭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후각하겠죠. 시각이고. 그래서 공간 결자 심상이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써졌다는 거. 내신에 나오면 이런 것들을 밑줄 쳐놓고 다음에서 쓰인 표현상의 특징과 가장 유사한 작품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웅성거리고 살아난 양이 봄에 만물이 꿈틀거리는 모습이죠. 아, 꿈 같기에 설어라. 그래서 영탄자 표현이다. 가자의 감정이 직접 표출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그래서 봄의 생명력이고 움짓 안에 기던 고기 입에 오물거리는 생동감 있는 모습입니다. 꽃피기 전철 아닌 눈에 하루 보고 도로 추고 싶어라. 그래서 겨울 웃옷을 보고 봄을 느끼고 싶은 그리고 겨울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운 심정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첫사랑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가에서 나타났던 것들이 눈, 봄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나에서도 비슷한 심상이 쓰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꽃 한번 피어라. 이게 눈꽃입니다.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그래서 눈을 도전하는 행위의 주체로 의인화 했습니다. 의인화. 반문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의미를 사용해서 아나스리아라고 했죠. 서리적으로 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싸그락싸그락 이거는 의성어입니다. 남분분은 의태어죠. 그래서 둘이 다 음성 상징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았겠지 춤추었겠지 어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뭇가지를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그래서 유사한 단어의 반복. 자, 바람 한 자로 불면 휙 날아가 사랑을 위하여. 그래서 첫사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햇솜 같은 직유법 나왔죠. 자, 순수한 눈의 마음을 햇솜에 비유했습니다. 마침내 피어낸 저 황후를 보아라. 그 보아라는 명령형이죠. 그리고 이 황홀은 눈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경을 딛고 피어낸 첫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그 눈꽃이 녹은 자리에 첫사랑이 아픔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자, 상처는 부정적인 것이고 아름다움은 긍정적인 것이죠. 긍정과 부정이 해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역설법이다. 그래서 이 역설법을 통해서 이 봄꽃을 드러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답은 5번인 거 알 수 있죠? 27번에 계절감을 나타낸 시어를 사용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28번은 자, 답이 4번인데 웅성거리고 살아온 자신을 보면 시에서 보인 태도를 허무하게 여기고 있다. 허무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하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죠. 꿈 같다 이러면서 그 시에서 보인 태도를 뭐 반성한다, 허무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겨우 이 2번이 틀렸는데 꽃피기 전 철현이 눈 서로 어울리지 않는 봄의 눈을 결합한다 라고 했는데 이 봄눈에 대한 어떤 그 이 풍경에 대한 느낌이나 봄의 생명력, 봄의 생동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다시 돌아올 겨울에 대한 하자의 기대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춘설이라는 말만 해석을 해봐도 이것이 이제 봄에 관한 이야기지 이게 겨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눈에 너무 꽂히면 이제 춘설이라고 하는 제목도 안 보이고 막 이게 맞는 얘기처럼 이렇게 사고 과정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국어는 그럴듯하게 써놓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0번에 33번 한번 볼게요. 자,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포틀렛이라는 관습이 있는데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인류학자들은 이것을 일반적인 증여나 비합리적인 생활 양식으로 봤는데 이 모스와 레비 스트로스 같은 후대 인류학자들이 이걸 호혜적 교환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제 호혜라고 하는 것이 호혜적 교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 자발성이 띈 증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환 성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선물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 됐고 집단 간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거였다. 자, 그리고 이 포틀레치 같은 것들이 결국은 어떤 상대방한테 부채감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였다. 그러면서 이제 친족간 결혼 금지가 만들어졌고 이런 호혜적 교환이 가능해져서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 이런 거죠, 좀.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제 구조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체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매정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는 관점을 구조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을 볼 것이 아니고 인간이 속한 사회 구조를 살펴야 된다는 게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음. 30번을 보면 그래서 답례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됐죠. 그래서 답 5번 틀렸고 기억의 레비스토로스 견해는 뭐다? 이렇게 다른 집단하고 동맹을 맺기 위한 목적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호의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2번은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이 결정의 주체가 아니죠. 구조, 사회 구조가 인간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풀 수 있다. 이건 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34에서 37은 이제 갈래복합인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화사를 한번 볼게요. 매화사는 이제 내신도 그렇고 이제 모의고사도 그렇고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어리고 성근가지. 그래서 연약하고 엉성한 모습을 얘기하는데 너를 믿지 않았더니 너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여기서 매화를 뜻하겠죠. 너를 믿지 않았더니 기약, 눈이 오면 피우겠다는 약속을 능히 지켜 가능할 능자입니다. 그 지켜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영탄법이죠. 촛불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양부동. 그래서 그윽한 향기가 떠돌더라. 그래서 뭐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습니까? 매화에 대한 예찬이죠. 자, 빙자옥질이라고 하는 건 밑에 설명도 나와 있겠지만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빙자옥질이요. 매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눈 속에 너로구나.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겨울이죠. 겨울인데 매화가 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향기 놓아서 황혼호를 기약하니 그래서 이 향기는 후각적 심상이고 매화를 이제 돋보이게 하는 것인데 아마도 아치고 우아하고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매화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동쪽 노각의 숨은 꽃이 철쭉인가 투견화인가 대꾸법이 나왔네요. 온 세상이 눈이 여거는 이제 감히 어찌 필이 서리법이죠. 알게라 백설양춘 그래서 흰 눈이 날린 이런 부분 매화밖에 니 있으니 매화만이 눈 속에서 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석정이 향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공통적인 그 나무라는 것을 잡을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격이 높아지는 것이 나무다. 그래서 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사에 이제 45m짜리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제 그 은행나무를 산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백두산, 한라산에. 그래서 이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이 너무나 치사한 것만 같아서 새삼 허탈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세속적인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목과 악교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만 살펴보면 관목은 키가 작은 애고 악교목은 이 악교목은 이 관목과 교목 사이에 있는 중간 식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관목보다 키가 작은 애보다는 악교목이 좋고 악교목보다는 교목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나무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글쓴이가 큰 나무들을 대체로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거목의 몸매가 잡히거나 악용목 될 걸, 뭐 악용목에 대한 글쓴이 마음도 이제 드러나고, 집 주변에 오류를 갖고 왔다. 그래서 5가지 나무를 심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정송, 불모영리, 뭐 돌을 터득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래서 문 밖에 심은 버드나무도 10년이 가까이 자라고 보니, 그래서 버드나무 집으로 통할 수 있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새골에 있는 삽이 무난하게 들어온다. 글쓴이 집을 찾는 방법이 굉장히 쉬웠다. 근데 이웃집에서 좀 막 성화를 냈다. 그래서 이제 장작을 처분을 맡겼던 장작을 패고 이렇게 고사했고, 그렇게 해서 세 그룹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나를 세 그룹만 나와서 삼류 선생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1류, 2류, 3류 이렇게 부르기도 한데, 이제 그 삼류다. 라는 뭐 어떤 중의적인 뜻도 있겠죠. 그래서 삼류 선생 호칭도 오히려 가분한 것 같아서 삼류 선생 부르는 거 아니겠지. 스스로 위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3, 4번 1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뭐, 35번에 이제 철쭉을 내가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제 거부하는 대상은 아니죠. 아까도 보면 악교목이 중간 정도 해당되는 건데, 악교목에 대한 애정도 좀 드러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4번은, 36번은 4번으로 볼 수가 있겠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성화를 내지는 않았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37번은 1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8번에 41번은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 수소 전기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학 지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9번 문제가 정답률이 이제 보통 많이 낮은 편인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제 예를 들면 네 번째 단락에서 5번째 단락을 넘어갈 때, 이때 이 설명되었던 개념들이 그림으로 도식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 좀 시간이 많이 투여를 하고 읽어보고 이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많이들 뭐랄까요 놓치다 보니까 좀 급하게 읽다 보니까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음,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 그래서 이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기에서 나와 있고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터 엔진을 적절히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는 모터로 구동하고 주행할 때는 모터 엔진을 둘이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내연 기관차보다 연비가 좋고 전기 이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엔진 없이 모터로만 돌아가는 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산화와 환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것을 이온화라고 하는데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단락부터 조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수소 전기차에 백금을 넣어주면 이 촉매와 고분의 전원의 질막을 지닌 연료 전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의 촉매가 되어 있는 백금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산화 반응을 플러스 극에는 산소의 환원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극 사이에 있는 여기서 이제 극이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극, D는 플러스 극, 그리고 B는 외부 회로로 이루어져 있고 C는 고분자 전해질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읽을 때 이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못 해석을 했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제 지금 같은 시간들에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것 뿐이지 이해를 하려고 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잡아야 될 건 뭐냐면 고분자 전해질막이라고 하는 게 이 C죠. 그래서 양이온의 이동은 돕고 음이온과 전자 이동은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온 이동을 돕고 음이온과 전자 이동을 막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요 다섯 번째 단락이 가장 중요한데 연료 전지에서 전기 에너지 생산되는 과정은 수소를 저장한 수소 연료 탱크로부터 수소가 마이너스 극으로 자 수소가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고 산소는 플러스 극으로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머릿속에서 개념화하기 어려운 이 글들이 등장할 때 이렇게 오른쪽을 쳐다보고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그럼 그 그림을 대입시키면서 읽어야 돼요. 대입시키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오는 과정을 거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뭔가 읽다가 개념화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병치시켜 봤더니 이거하고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면 이거를 같이 읽으면서 가야 됩니다. 자, 수소가 마이너스 극 그리고 공기 공급기 로 유입되는 외부 속 여기서 천천히 읽을게요. 산소가 플러스 극으로 공급된다. 플러스 극으로 오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는 총매수 100금에 의해서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된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게 이 음이온, 양이온 분리되는 거 있죠. 꼭 그냥 분리된다. 산화 반응이 있다. 환원 반응이 있다. 요런 것들만 잘 그냥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소 양이온과 전자 양이온, 전자 음이온은 분리되는데 수소 양이온은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자, 이 고분자 전해질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양이온 이동을 돕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양이온 뭡니까? 수소 양이온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여기서 여기 이렇게 통과되죠. 그래서 얘 수소 양이온은 여기서 이렇게 통과된다라고 얘기를 선생님 위에 써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전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자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통과를 못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자가 외부 회로로 간다. 이게 그냥 빠르게 읽어버리면 그냥 훅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게 읽을 게 아니고 잘 중요한 단서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전자가 외부 회로로 외부로 간다. 그 수소양이온은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플러스극으로 가버리게 되고 전자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됐죠. 아까 수소 양이온이. 근데 얘가 어디로 간다? 외부 회로로 간다. 그 외부 회로로 간 게 어떻게 되느냐?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면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모터로 전해져서 동력원이 되고 일부는 배터리 축적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자가 어떻게 된다? 둘이 분리가 됐죠. 전자가 외부 회로로 가게 되고 전자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는 모터로 가서 동력원이 되고 하나는 배터리 축적이 된다. 두 가지죠. 이해하기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극이 공급된 산소가 아까 어디서 산소가 나옵니까? 공기 공급기를 통해서 산소가 왔죠. 자, 산소가 우리가 잘 아는 O죠. 그리고 이 수소 양이온이 플러스극으로 통과를 했죠. H죠. H 하나만 더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 구조가 H2O가 되겠죠. 그러면 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 이동은 전자와 결합해서 산소 음이온이 된 이후에 수소 양이온과 만나 그 외부 회로를 여기에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외부 회로를 통과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산소 공급기를 통해서 들어온 이 전자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소 음이온이 되는 거죠. 음이온. 그래서 산소 음이온이 된 이후에 수소양이 오면서 물이 돼서 외부로 배출된다라고 합니다. 요거가 굉장히 압축적이고 중요한 단락인데 이거를 이해해야 이 그림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100번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1, 2, 3, 4, 5번 선지 읽어도. 자, 마지막 단락은 뭐 가솔린 3배나 되는 뭐 이렇게 소요율이 높다. 뭐 이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8번 보시면 답이 3번이죠. 가솔린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9번을 보면 틀린 거 골라라 라고 했는데
A와 D에 들어있는 금속은 수소와 산소 이온화를 촉진한다. 이온화라는 건 뭡니까?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죠. B를 통해서 전자해는 C 전자이동 자, B를 통해서 외부 회를 통해서 전자가 흘러가는 이유 설명 안 합니다. 그죠? C를 통과해서 D로 이동하는 C를 통과해서 D로 이동하는 수소 양이온은 A에서 전자를 이룬 수소다. 마찬가지 맞는 내용이죠. 다 설명했죠. 자, 4번이 틀렸는데 A와 D에서 분리된 전자, A와 D에서 분리된 전자는 B에서 만나 전기 에너지를 생성한다. 아니죠. A와 D에서 분리된 게 아니고 이 A에서 이, 이 A가 아니고 C에서 분리가 됐다라고 봐야겠죠. 자, 5번은 뭡니까? D에서는 수소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이 결합해서 무지 생성된다. 맞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수소 백금에 의해서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된다라고 보여지니까 D는 일단 확실히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음, 전자는 그렇게 수소에서 분리가 된다. 수소에서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는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0번은 자, 기억 1번이 틀렸는데 수소차에는 그 연료 탱크가 필요하죠. 수소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41번은 안 풀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원지인데 태원지 제품도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보기 먼저 봐야 되는데 주인공 임성이 자신을 따라 호걸되건 미제되어 태원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영웅소설이다. 그래서 임성은 황제가 될 천명을 받은 인물로 전국 옥세를 받고 신적인 용왕으로부터 천명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으로 신을 극복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전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 파악입니다. 그죠? 현대 소설보다 그 인물의 어떤 직함과 이름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것들을 잘 보고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종황. 임상이 조력자입니다. 종황이 병사를 거느리고 내려간다. 그래서 종황이 손에 들고 있는 부채를 한번 둘러치자 기운이 사라졌다. 그래서 종황의 비범한 능력, 고전소설의 전기성 특징이죠. 그래서 뭐 큰 누런 닭이 나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황급빛 지내었다. 그래서 이제 선생은 여기서 종황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종황의 능력을 극찬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어떻게 대비했냐. 임성이 말해 종황이 웃으면서 대답해. 임성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서 읽어봤으면 주인공 임성이 황제가 될 천명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죠? 근데 임성이 있고 종황이 그 주인공 임성이 조력자입니다. 여기서 종황을 주인공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임성을 보조적 인물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읽어보면 나오지만 임성은 주인공이고 그 천명을 받은 인물이긴 하지만 이 종황이 어떤 이런 그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하고는 달리 자신 능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종황이 발휘했던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래서 이 배를 띄워서 가는데 항해를 하면서 뭐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다가 이, 이 바다에서 이런 일이 왜 안 보내졌냐? 그건 주공이 천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주공 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성이 하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그게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하늘에서 명을 받았으니 번창하리란 그리를 세야지 전국 옥새를 얻은 이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섬 주인이 옥새를 내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무리한 요구죠. 근데 그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욕심을 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내게 합당하다. 그래서 그대들로 하면 스스로 이것에 옥에 한 거다.
그랬더니 이 섬주인이 그대는 이제 뉘우치지 마시오 이러면서 뭐 이렇게 둘이 이제 좀 투닥투닥 다툽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어떤 비무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임성 일행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A 파트를 보면 이제 하늘이 우리 죽음을 위해서 이 보배를 주셨다. 하늘이 알고 계실 것이다. 제가 비록 어리석고 용렬하지만 일찍 하늘에 그거를 음향의 변화를 약간 알고 있다. 전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말입니까? 종황의 말이죠. 근데 그대 말은 옳지 않다. 섬주인이 얘기하죠. 그대는 신통해서 몸을 띄우는 재주가 있지만 그대 소중한 부하들의 목숨 못 지겠죠. 그래서 종황과 달리 다른 사람들의 비번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주인은 나와 싸우고자 하십니까? 싸우자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신 능력은 이 제갈공명하고 겨룰만 하지만 그대가 보배 임자는 아니다. 전국 옥새를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 조공을 못 봐서 네가 그러네. 임성이. 그 주공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배 안에 있다. 잡아놨다. 근데 모르고 있냐. 그래서 종황이 웃으면서 말한다. 그래 많이 그래 보배를 받아 주인께 드리겠다. 그래서 왜냐면 임성이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임을 알기 때문이죠. 좀 빠르게 읽고 있는데 읽었다는 걸 전제하에 빠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안 읽었으면 일시정지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모두 크게 놀라 살펴보니 임성과 여러 장수들이 모두 묶인 채 배 안에 있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임성도 묶여 있었어요.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이 임성을 보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섬준이죠. 문득 놀라면 바이 알아요. 머리를 좋아해 사죄했다는 거죠. 이 천명을 받은 사람을 눈치챈 거죠. 그래서 소위 알아뵙지 못하고 하는 정한 일을 범하였으니 그 죄에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황이 물어본다. 또 어찌 천명하십니까? 저는 서해 용왕의 광덕왕입니다. 주인이 정체를 밝혔죠. 자, 이러면서 천명을 가진 임성을 알아봤다. 뭐 이런 거죠. 종황은 보배 주인이 자신을 믿지 않았죠. 임성이를 믿고 있습니다. 전혀 뭐 이렇게 안 맞는 내용이고 43번은 이 기억에 대한 이해는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5번은 이 내면적인 덕목을 갖춘 인물이다. 뭐 그건 아니죠.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죠. 이 전국옥세를 가진 사람이 임성이 실제로 이걸 가진 만한 사람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져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필기를 하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2021학년도 9월달 고1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